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1회차에 문제가 많았던 이유는 작년에 1차, 2차 시험 문제에다가 경관시험까지 넣어서 그래요. 혹시나 기출문제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조금 늘어났고 2회차부터는 줄어들 테니까 이거보다는 훨씬은 아니고 좀 줄어들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앞쪽은 쉬운 부분이니까 우리 빨리빨리 하면서 할 거고, 방금 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3교시에 여러분들 뭐 하나 자료 나눠줄 거니까 그거 설명할 거니까 2교시 끝나고 나면 기다렸다가 자료 받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지고. 자, 1번 봅시다. 자, 1번에 보시면 대륙법계 경찰 개념 보시면 1번은 내가 고대 국가는 거의 다 맞는 이야기로 나온다 그랬죠. 폴리티아에서 유래됐고 일체 정치 헌법을 지칭한다. 헌법 일체 정치는 제외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경찰국가 시대에 들어가면 왕이 등장하는 거고, 이때 국가 목적적 행정 4가지 빠지죠. 제군 외사 빠지는 거니까 2번도 맞는 이야기.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전승 기념비에 대한 조망권 확보를 위한 경찰청장의 건축 금지 명령은 적극적 급부행정에 해당되니까 하면 안 된다. 경찰은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3번까지 맞는 이야기고. 4번에 보시면 시민으로부터의 자치 권한을 중요시하는 건 영미법계죠. 대륙법계는 일반 통치권을 근거하는 거니까. 그리고 역할의 중심을 맞추는 것도 영미법계. 대륙법계는 경찰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 그지? 4번이 답이네요. 2번으로 갑시다.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 관한 이야기.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중세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에 개수됐다. 그건 또 15세기죠. 세기도 틀렸고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로 넘어간 거니까 1번은 두 군데가 틀린 게 됩니다. 2번 경찰 국가 시대 왕이 등장한다고 이야기했고 국가 목적적 행정 제외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제군 외사 빠지는 거고. 사회 목적적 행정 즉 내부 행정만 남으니까 여기는 적극적 급부 행정도 들어있고 소극적 질서 유지도 들어있으니까 질서 유지만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말은 틀린 게 되죠. 적극적 급부행정도 들어있어야 됩니다. 2번 틀렸네요. 3번 갑시다. 일반 경제 지자부합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일반 난트법이 절박한 위험 방지고 프로이센 경찰의 행정법은 합당한 재량 또는 적합한 재량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3번도 틀린 지문이다. 그죠? 4번의 매 판결은 위수정에 관한 이야기. 에스코베도 판결은 변호인의 적경교통권 침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4번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 3번 갑시다. 14세기 말입니다. 중세국가가 되는 거고 14세기, 15세기, 16세기까지가 중세국가가 되니까 아직까지 14세기는 교황의 힘이 절대적으로 강할 때다. 그지? 그러면 갈등이 생겼을 때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면 안 되고 반드시 군주를 통해서만 해결해야 된다. 그지? 앞쪽의 내용은 다 맞는 이야기고, 경찰과 행정 개념의 분화가 일어난 건 17세기 경찰국가 시대가 되는 거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 16세기는 중세국가 시대니까 이때는 제군에서 국가 목적적 행정이 빠지는 게 아니고 이때는 교회 행정이 제외되는 거니까 2번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3번 프랑스 재화형벌법제니까 일방 형제 지자부합. 재화형벌법제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거, 안전을 유지하는 거. 3번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지방자치법제는 자치체 경찰이 등장하는데 법치국가 시대니까 아직 비경찰화 현상이 일어나기 전이다. 그죠? 협의 행정절차 사무가 제외되는 게 아니고 포함되는 게 맞는 이야기겠지. 4번에 갑시다. 경찰 개념은 일률적으로 규정이 곤란한 다의적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별로 나눠가면서 보고 있다. 그지? 그래서 기업 가서 보시면 대륙국가의 국가의 경찰 개념은 통치권적 개념, 일반 통치권을 근거로 했다는 거 맞고,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은 그게 싫어서 만든 국가니까 자치권한을 중심으로 했다. 그리고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했다는 이야기 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니은 경찰의 임무가 축소되면서 위생, 건축, 경제, 산림 경찰, 굳이 경찰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구청이나 시청에 맡겨도 되는 거, 다른 행정관청으로 이관되는 거, 비경찰화 현상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니은은 맞는 이야기고, 거기 니은 지문의 제일 위에 위생, 건축, 경제, 산림 말고 거기다 풍속 이런 게 들어가면 틀린 지문 되죠. 그죠? 풍속 경찰은 경찰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게 됩니다.
그 다음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아까 설명했었고 이때는 적극적 급부행정 빠지고 소극 목적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적극적 급부행정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지문이고 리을 지문에 가시면 경찰 국가시대 경찰 개념은 분화작용이 일어나서 교회 활동이 제외되는 게 아니고 국가 목적적 작용이 제외되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경찰과 사법에 풀리는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미음은 맞는 이야기고 기흥, 니은, 미음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5번에 갑시다.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 요한 슈테판 피터르네가 법치국가 시대의 학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소극적 질서유지만 하자. 복리증진, 적극적 급부행정은 경찰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 그 다음 일반 나트법 나오면 절박한 위험 방지 나와야 되고 재산 나오면 재와 형벌법전 나와야 되니까 2번 틀린 이야기가 되고 지방자치법전은 자치제 경찰까지는 맞는데 방금 봤던 것처럼 위생사무가 제외되는 시기가 아니죠. 아직까지 법치국가 시대니까. 따라서 위생을 확보하는 것도 경찰의 본연의 임무가 되는 거죠. 3번 틀렸고 4번 18세기 법치국가 시대 계몽철학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똑똑해진다라고 이야기했고 인쇄술이 발달됐으니까 책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서 자연법 사상, 권력분립주의, 자유주의 같은 거 등장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의식이 높아졌으니까 개입하는 거 싫다 그랬죠. 적극적 복지경찰 분야는 제외되는 거지 그것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게 됩니다. 답은 1번이죠. 경찰 개념의 변천 과정 봅시다. 경감 문제고요. 16세기니까 이때는 아직까지는 중세국가 시대다. 그죠? 교행정 제외, 가는 맞는 이야기죠. 17세기 경찰국가 시대니까 제군에서 국가목적적 행정 제외됐다는 거 맞고 다에 가서 18세기 계몽철학이면 법치국가 시대니까 적극적 급부행정 빠지고 소극적 질서유지만 남는 거니까 다도 맞는 거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행정경찰 앞에는 광의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 그랬다. 그죠? 광의 행정경찰은 소극적 질서유지 말하는 거고 사법경찰은 수사를 말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최초로 구분된 건 죄와 형벌법전이 되는 거니까 라 지문은 틀렸죠. 그 다음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 나옵니다. 적합한 재량, 합당한 재량이 등장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법치국가 시대의 법률을 말하는 거니까 적극적 복지증진은 제외죠. 제외. 소극적 질서유지만 남아야 되니까 마도 틀렸다. 그죠? 라와 마가 틀렸네. 그 다음 7번은 쉬운 문제입니다. 박스 안의 내용은 비경찰화 현상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1번 지문에 보시면 보안경찰은 경찰에게 그대로 놔두고 산림, 건축, 위생, 영업 경찰을 다른 행정기관으로 옮기는 거니까 맞고 비경찰화의 현상은 협의의 행정경찰 맞다. 그죠? 나눠지는 건 비경찰화 현상 그리고 대상은 협의의 행정경찰 산업위생, 건축경찰 등에 의해 해당한다는 것도 맞죠. 이 현상에 해당하는 경찰작용, 이 현상에 해당하는 경찰작용은 협의의 행정경찰이니까 구청이나 시청이 담당하는 거고 구청이나 시청 직원들은 경찰 제복을 입을 일은 없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안 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만 되는 거죠. 4번은 읽어보시면 맞는 이야기고 8번 갑시다. 법치국가 시대 계몽철학 등장하는 거 맞고 소극적 질서 유지만 하는 거지 적극적 공공복리의 증진은 하면 안 되는 거다. 그죠? 기역지문 틀렸고 니은 자치권적 개념을 하고 시민과 수평적 관계를 이루면서 역할과 기능을 중시하는 건 영미법계다. 그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지문. 비경찰화 현상은 방금 했던 거니까 맞는 지문 넘어가시고 리얼에 가서 보시면 일반 행정기관도 경찰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안 된다 그랬다. 그지? 구청이나 시청 직원이 경찰 제복 입을 일은 없다 그랬잖아.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거죠. 9번 갑시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에서 대륙법계는 경찰이 지배권자의 수족처럼 사용되는 거니까 사이가 안 좋지. 대립하는 거고 영미법계는 그게 싫어서 만든 국가니까 대립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도와주는 기관이다. 그죠? 1번 맞고 2번 대륙법계는 경찰이란 무엇인가 개념과 활동 범위 이런 거 초점을 맞추고
영미법계는 무엇을 하는가? 이름은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없다 그랬죠. 보안관이라 부르건 경찰이라 부르건 상관없습니다. 역할과 기능 중심이다. 3번 대륙법계는 지배권자의 수족처럼 사용되니까 야단치는 게 주된 역할이잖아. 명령 강제가 권력적 수다. 명령 강제를 중시하는 거고 영미법계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비권력적 수단 서비스를 중시한다. 대륙법계는 우리가 역사적 개념에 따른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볼 때 단 한 번도 국민을 개인을 중요시한 적이 없잖아. 개인은 늘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소모품으로 본 거지 개인을 보호하는 건 영미법계죠. 영미법계. 그리고 범죄수사도 역시나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의 개념 자체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와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거니까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가 단 한 번도 경찰 임무에서 빠진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영미법계가 돼야 되고 대륙법계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중시하고 경찰국가 시대에 제군, 외사, 사법경찰 빠졌기 때문에 당연한 의미로 보지 않습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앞뒤가 바뀌어서 틀린 게 되는 거죠. 10번도 갑시다.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관한 이야기.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1번 경찰과 시민이 대립하지 않고 수평적 관계고 상호협력 관계다. 맞는 이야기죠. 2번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는 것은 대륙법계, 자치권에 기초하는 것은 영미법계니까 2번이 틀렸고 3번은 비권력적 수단 서비스 제공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그리고 대륙법계는 역사 흐름에 따라서 경찰권 발동 범위가 줄었지만 영미법계는 처음에는 인디안과 야생동물로부터만 보호. 지금의 미국은 경찰이 하는 활동 범위가 훨씬 더 확대된 거니까 3번도 맞는 이야기다. 4번 방금 설명했죠. 영미법계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 11번 가서 봅시다. 경찰 개념에 관한 설명 2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 경찰 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형성된 개념이므로 맞고요. 근대 국가에서 일반적인 경찰 개념을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권력작용이라고 할 경우 이는 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한 권력작용이니까 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겠죠. 따라서 각국의 실정법상 개념과는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권력작용이 각국마다 다를 수도 있죠. 그 법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문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협의의 행정경찰은 2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가 없거든. 그러면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에 공통적으로 어떤 경찰이냐 물으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맞죠.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때 보안경찰은 경찰이 담당, 협의의 행정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이니까 구청이나 시청이 담당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3번 봅시다.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등장한 법치국가는 절대주의적 경찰국가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즉 인쇄술이 발달되고 책을 많이 읽으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진다 그랬죠. 그러면 예전처럼 집권자가 무조건적으로 찍어 누르는 거 싫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주의적 경찰국가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적극적 급부행정을 싫어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것은 일방형제 지자포합이니까 일반난타법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법 맞잖아요. 경찰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할 때 사법경찰은 경찰 제복 입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맞는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려고 하면 내가 사회 목적적 행정을 전제로 한다 그랬죠. 그런데 사법경찰은 국가 목적적 행정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 활동은 될 수가 없다. 4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12번 갑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고서 하는 일은 모두 다 경찰 개념에 들어가니까 보통 경찰의 직무와 관련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일국 이야기했죠.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일반 통치권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왜? 국가마다 실정법이 다르니까.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 행정기관, 구청이나 시청은 절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할 수가 없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할 수가 있겠죠. 3번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니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4번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상권분립 사상이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건데 우리나라는 구분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들 그냥 공채로 뽑히거나 하면 수사 경과를 부여받는 거니까 조직법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맞는 이야기죠. 13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한 거니까 가 지문은 틀렸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서로를 포함하거나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고 별개의 개념이다. 벤 다이어그램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풍속이나 교통이나 경비 같은 거 교집합은 생길 수 있지만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다에 가서 보시면 우리나라 자치경찰은 내가 우리나라 자치경찰은 완벽한 의미의 자치경찰 제도는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국가경찰의 제복을 입은 사람이 업무적으로만 나누는 거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되고 또 뭐 교통, 지역 밀착경, 지역사회 경찰 활동도 하게 되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 두 가지에 모두 다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는 맞는 이야기고 공물경찰은 내가 이거 테마할 때 이야기했었죠. 공적 목적으로 행정 주체가 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에 대해서 발생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명령 강제하는 거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맞는 이야기고 사법경찰은 경찰이 제복 입고 하는 거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되지만 국가 목적적 작용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4번 가봅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쉽습니다. 1차 시험은 워낙 쉽게 나왔던 시험이라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전법상 개념으로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다. 경찰 제복만 입으면 된다. 2번 아까 별개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죠. 2번 간단한 문제고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란 3번도 맞는 이야기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같은 소극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15번 갑시다. 경찰의 종류와 구별 기준 질봉 그랬죠 내가. 그래서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분류가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이고 두 번째는 예진시 맞는 이야기죠. 3번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분류가 되고 평상시에는 경찰이 일반 행정법규에 따라서 질서유지권을 가지지만 비상상황에서는 군대가 계엄법에 따라서 질서유지권을 가지니까 위의 정도 담당기관 적용 법규에 따른 분류가 맞죠. 1번이 틀린 게 됩니다. 16번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어떻게 진압하느냐의 문제니까 범죄의 제지, 진압, 범죄수사, 피의자 체포가 맞고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해서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을 나눈다 그랬다. 그죠? 보안경찰은 오로지 질서유지 협의 행정경찰은 주된 목적은 행정처분이지만 부수적으로는 질서 유지권을 가진다. 위생경찰은 구청이나 시청이 담당하게 되니까 위생 단속 같은 거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는 이야기 맞고 질서경찰은 보통 경찰기관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 집행을 주로 하는 경찰활동도 맞습니다. 경찰권 발동 시점으로 들어가면 예진시가 돼야 되니까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가는 거고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방금 봤던 것처럼 위의 정도 적용 법규 담당 기관 이런 것들 나와야 되겠죠. 17번 행정경찰 앞에는 광의의 이 말 생략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소극적 질서유지 사법경찰은 수사다. 범죄수사가 당연히 경찰의 임무에 들어가고 구별되지도 않는 건 영미법계라고 이야기했으니 1번 맞는 이야기고 행정경찰은 경찰청장의 그리고 주무장관의 지휘를 받고 사법경찰은 검사와 협력관계가 돼야 되는 거니까 2번 틀렸죠. 3번 프랑스는 지금도 상권분립이 투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양자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분되지만 우리는 조직법상 구분 안 된다 그랬다. 보통 경찰기관이 양사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행정경찰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각종 경찰법규 적용받지만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18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일국이고 이론적 학문적 개념이죠. 학자들이 만든 개념입니다. 그 다음 2번은 틀렸다. 그죠?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 그죠? 누가 더 크다 또는 똑같다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고 교집합은 생길 수 있다. 2번이 틀린 거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죄와 형벌법전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다. 맞고 대륙법계는 빠졌다가 들어온 거니까 구분이 되는 거고 영미법계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4번 총포 화약류의 취급 제한 정신착란자에 대해서 보호조치 갑작스런 멧돼지 떼의 출몰로 인한 사살 처분 아직까지 사람을 공격한 건 아니니까 예방경찰의 임무에 해당된다.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19번 갑시다. 국가경찰과 비교할 때 자치경찰 제도 조직이 비대화되고 관료화될 우려가 있다. 지역 주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은 국가경찰. 두 번째, 각 지역의 특수성도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전국적인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도 국가경찰. 기관 간의 협조 조정이 용이하다. 그죠? 대구 시내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대구청 경찰뿐만 아니고 경북청 경찰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협조 조정이 용이하고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국가경찰. 주민 의견 들어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는 것은 자치경찰이니까 4번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20번 갑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3년 1차 문제고요. 자치경찰은 지역사회 특성 반영도 가능하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맞죠? 국가경찰은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도 맞고 자치경찰은 요게 단점인데 자치경찰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책을 결정하지만 사실 모든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 지역 유지들의 의견을 듣는 거니까 정실주의, 친한 사람들끼리 정책을 만들 우려가 있다. 3번도 맞는 이야기고 4번에 가서 보시면 국가경찰은 전국 단위의 통계자료 수집 및 정확성 측면에서 불리한 게 아니고 유리한 거죠. 전체 국가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21번도 갑시다. 국가경찰의 장점이 아닌 거 물었죠.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 명령계통의 일원성과 통일적 지휘체계 전부 다 국가경찰에 관한 이야기인데 2번은 쉽게 나오잖아요. 지방에 적합한 경찰행정, 주민 의견 수렴 용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전부 자치경찰에 관한 이야기고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22번 가봅시다. 경찰의 임무 및 수단에 관한 이야기. 경찰권을 발동할지 말지는 경찰의 재량사항이다. 그죠? 편의주의 원칙, 재량이라는 이야기지. 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때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고 이때는 구조 의무만 있다. 재량행위의 기속행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은 1번 지문은 오직 하나의 결정만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1번 지문 틀렸죠. 2번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 딱 뜨는 순간 머릿속에 오상위험은 지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외관적 위험과 위험 혐의 두 개 남는데 실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는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 바로 위험 혐의를 말하는 거고 직접적인 경찰권 발동은 불가능하지만 폭발물이 있나 없나 위험 조사 차원의 예비적 개입만은 가능하게 되죠. 외관적 위험이 아니고 위험 혐의가 돼야 맞는 이야기다. 3번 가봅시다.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에 따라 추상적 위험과 구체적 위험이 나뉜다. 추상적 위험은 칼을 들고 다니는 것뿐이고 구체적 위험은 누구를 찔렀거나 찌르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추상적 위험 단계에서도 경찰권의 발동은 가능하다. 다만 수단은 다르죠. 추상적 위험일 때는 비권력적 수단, 구체적 위험일 때는 권력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차이가 되는 거죠. 공공질서는 내가 상식과 인간의 도리라고 이야기했다.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지만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성문법으로 만들어 둔다 그랬죠. 법적 전면규범화 성문화 경향.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공질서의 적용 범위는 축소시키는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해야 인권 침해 우려가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번 지문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 23번 갑시다. 공공의 안녕은 성문규범의 총체가 되는 것이고 세 가지가 있었죠. 제1요소는 법질서에 대한 불가침.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도 침해하면 안 되고 개인의 권리와 법익도 침해하면 안 된다. 됐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죠. 2번 위험은 경찰 개입의 전제 요건인 게 맞죠. 위험이 있어. 위험이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니까 위험이 있어야 경찰 개입할 수 있다. 내가 이거 항상 무단횡단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단횡단을 해야 교통질서의 위험을 야기시키니까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전제 요건이 된다. 그러나 경찰권을 발동할 때도 무단횡단을 계속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험이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구체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호법익에 현존하지 않아도 경찰 개입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됐죠? 뭐 경찰 책임자가 즉 위험을 야기한 자가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그런 건 불문하지만 반드시 무단횡단을 하고 있을 때만 경찰 개입이 가능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요. 3번 가봅시다. 범죄 수사에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사법경찰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범죄 피해자는 말이야. 형사사법의 한쪽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해줄 일은 없어요. 발생한 범죄를 진압할 수는 있지만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은 전통적 경찰 활동에서는 경찰의 의무가 아니라고 봤다고. 그러나 지금은 범죄 피해자도 형사재판에 나와서 얼마든지 자기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쪽 당사자로 인정해주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입법례가 증가하는 추세가 됩니다. 그 다음 공공질서와 관련하여 경찰이 개입할 것인가 여부는 경찰의 결정에 즉 재량에 맡겨져 있는 건 맞는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됐죠? 너무 과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24번 가봅시다. 거기 보시면 경찰의 위험 방지 임무에서 말하는 위험에 관한 이야기. 경찰 개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행위 책임은 사람, 상태 책임은 물건이나 동물이죠. 어쨌든 위험이 야기되면 경찰은 개입할 수 있다. 외관상 위험이 존재할 때 경찰 개입이 적법하더라도 그러면 외관상 위험은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니까 경찰관이 개입하는 건 적법이죠.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고 국가에게는 국가배상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실보상은 생길 여지가 있다 그랬죠. 경찰의 범죄 예방 및 위험 방지 행위는 즉 CCTV 설치하고 그 다음 순찰 노선에 추가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이런 게 범죄 예방과 위험 방지 행위 준비인데 추상적 위험이 있어도 가능하고 구체적 위험이 있어도 가능하고 지금 당장 추상적 위험, 구체적 위험 아무것도 없어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 지문이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왜? 지금 당장 아무런 위험이 없어도 CCTV도 할 수 있잖아요. 가로등 설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위험 혐의는 폭발물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위험 조사 차원에서 개입을 정당화시킨다. 25번 갑시다. 우리나라는 원래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범죄 수사가 경찰 본연의 임무가 아닐 텐데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경찰이 범죄 수사를 하고 있다. 그 다음 니은은 법질서에 대한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가 되는 거니까 니은 지문은 틀린 게 되는 거고. 디귿 위험의 방지와 관련해서 위험의 인식 중 사려 깊은 판단 나왔는데 오상위험 등장했죠.
조합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 바로 제껴버려야 되겠지. 그래서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추정한 것은 외관적 위험이 돼야 맞는 이야기죠. 순수한 사법적 개인법익에 대한 경찰의 원조는 단지 잠정적인 조치만 취해서는 아니죠. 잠정적 조치만 취하고 최종적 보호는 법원이 하는 것이 원칙. 예외적으로 대규모 토지 분양 사기처럼 개인법익의 침해가 공공의 안녕과 관련이 될 때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사법적 개인법익에 대해서는 잠정적 조치만 하고 최종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니까 리을 지문도 틀린 게 되겠죠. 미음. 방금 설명했던 겁니다. 범죄 예방문해나 장래의 위험 방지를 위한 준비 행위는 구체적 위험이나 추상적 위험조차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틀린 게 되겠죠. 26번 갑시다. 위험은 손해 발생의 가능성 말하는 거고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나타날 수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거 맞고 손해는 법익의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말하고 현저한 침해 행위를 말하는 거니까 짜증나게 하거나 성가시게 하는 것 정도로는 손해라고 보지 않는다 그랬다. 그죠? 3번. 심야의 경찰관이 사람을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대표적인 외관적 위험에 예가 되는 거고 경찰의 개입은 정당하니까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국가도 손해배상 책임 없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별한 희생이 있을 때는 손실보상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벌써 틀렸죠. 그죠? 구체적 위험도 가능하고 추상적 위험도 가능하지만 사전 배려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 배려의 원칙은 추상적 위험의 이전 단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틀린 게 됩니다. 27번 가봅시다. 사례 문제는 뭐 늘 이야기하던 거고 아무도 보지 않고 차량도 지나가지 않을 때 무단횡단하는 거. 이걸 어떻게 볼 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1번. 위험의 존재가 경찰 개입의 전제 요건이다. 즉 무단횡단을 해야 경찰이 개입하는 거 맞죠? 무단횡단 당시 통행하는 차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 질서에 대한 침해로서 위험을 야기한 게 맞지. 그러니까 경찰권은 발동할 수 있다. 1번 틀렸고 2번. 경찰권 발동할 때 무단횡단하고 계속하고 있을 필요까지 없다 그랬죠. 위험이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바의 행위에 대해서 다음날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은 적법한 경찰 개입이 되는 거니까 2번도 틀렸다. 그죠? 3번. 무단횡단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질서를 침해한 거니까 이건 추상적 위험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무단횡단 해버린 거잖아.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고 당연히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법질서의 불가침을 제일 요소라는 공공의 안녕의 보호법익인 도로교통을 침해했으므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4번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28번. 경찰의 임무 및 수단에 관한 이야기 다시 한번 국자법 제3조 3호 생범 경위 교외 공이니까 경비 요인 경우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이 아니고 범은 두 개다. 그죠? 범죄 피해자 보호가 돼야 되고 경비 요인 경우는 사호가 돼야 되죠. 사호.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했다. 그런데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이 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지? 위험 혐의니까 2번은 틀렸죠. 3번 가봅시다. 경찰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편의주의인데 예외적으로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한다. 오직 하나의 결정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3번 틀렸죠. 4번 공공의 안녕은 이중적 개념 맞죠?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에 관한 이야기는 집단적 개념. 개인의 권리와 법익에 관한 이야기는 개인적 개념이니까 이중적 개념이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29번 가봅시다.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관한 이야기.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요게 경찰의 궁극적 임무라는 거 맞습니다. 공공의 안녕 개념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 질서에 대한 불가침,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안녕에 대한 기능성에 대한 불가침, 개인의 권리와 법익에 대한 불가침이 있고 제1요소는 법 질서에 대한 불가침이니까 니은 틀린 지문.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 공공의 안녕이 성문규범의 총체니까 성문규범을 먼저 적용한다. 그죠? 공공질서는 공공의 안녕에 대한 보충적 개념이 되는 거지. 리을 조직규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말은 경찰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이 말이잖아요. 비권력적 활동은 추상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경우도 가능하죠. 칼 들고 다니면 아저씨 칼 이리 주세요. 나가셔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추상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리을 지문도 틀린 게 되네. 30번 가서 봅시다. 경찰의 임무 손해 가능성으로서의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한 거 맞고 손해는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 현저한 행위도 맞습니다. 공공의 안녕에 대한 제1요소의 법질서의 불가침 중 사법규범에 대한 침해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맞죠. 그래서 경찰의 도움이 없이는 그 사람이 위협하고 도망가거나 하는 경우에만 개입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습니다. 돈 빌린 거 갚아주는 거 이런 것들은 경찰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죠. 국가의 존립의 불가침성을 침해한다. 다른 것들은 경찰권 발동 시기가 전부 다 늦춰지지만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과 관련해서 경찰권 발동 시기를 늦춰버리면 국가가 넘어갔을 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국가 목적적 작용은 할 수 있으니까 4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31번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관한 이야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다. 그 다음 공공의 안녕과 관련해서 경찰이 보호해야 될 개인적 법익도 있고 사유재산적 가치도 있고 지적 재산권도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무형의 권리도 보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디귿 공공의 안녕이 개인적인 법익의 침해와 동시에 공법 규범을 위반하는 위협 또는 침해받는 상황이라면 경찰은 그러면 형법을 위반한 거죠. A가 B를 칼로 찌른 겁니다. 이때도 잠정적 조치만 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거니까 디귿 틀렸다. 그죠? 리얼 오늘날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법적 전면규범화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공공질서의 개념은 사용 분야가 점점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맞는 이야기죠. 32번 가봅시다. 공공질서에 대한 개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불문규범의 총체. 절대적인 거 아니라 그랬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유동적 개념 맞고 축소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렸고 다만 예외적으로 확대 적용할 때도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된다.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인권침해 우려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3번이 답이네. 33번 가서 보시면 경찰학원에 폭발물이 절수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폭발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그러면 이건 위험 혐의와 관련된 겁니다.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현실적으로 폭발로 인한 생명지체 위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경찰권 개입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범인을 잡는 직접적인 경찰권 발동은 불가능해도 위험 조사 차원의 개입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틀렸지. 그 다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직접적인 경찰권 발동은 안 된다. 범인 잡는 게 우선이 아니란 말이야.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니지. 위험 혐의와 외관적 위험은 사려 깊은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경찰에게 잘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번 폭발물의 존재가 명확해질 때까지 그때는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조사 차원의 개입은 정당화된다.
34번 가봅시다. 위험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아니한 것은 경찰의 위험의 개념, 경찰에게 있어 위험의 개념은 당연히 주관적 추정을 포함하죠. 잘됐던 잘못됐던 간에 경찰관 개인이 그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잖아. 주관적 추정과 같은 말은 개인적 추정 또는 추정적 요소 다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외관적 위험과 위험 혐의가 정당한 경찰 개입이라고 인정되는 반면에 오상위험은 정당한 개입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객관성의 차이죠. 어느 정도는 객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니은 구체적 위험의 경우 경찰권 발동 시 경찰관은 구체적 위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고 추상적 위험의 경우에는 단순히 안전하지 못하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위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그냥 안전해 보이지 않는데 이것만 가지고 경찰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니은 지문 틀렸죠. 디귿 가서 봅시다. 행위를 하는 경찰은 그가 입수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위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와 부정할 수 있는 자료를 비교 형량해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크면 경찰 개입하는 거고 부정할 수 있는 자료가 크면 경찰 개입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디귿 지문은 맞는 게 됩니다. 리얼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사후적 관점에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외관적 위험과 위험 혐의 생각해 보면 경찰이 개입은 하긴 했지만 실제로 위험은 존재 안 하는 거죠. 그럼 사후적으로 판단하면 너 위험 없었는데 왜 개입한 거야? 라고 처벌 들어간단 말이야. 책임 추궁이 들어간다고요. 그 순간에 경찰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확했나? 그것만 보면 되니까 사전적 관점에서 행해져야 한다. 됐죠? 따라서 법원이 경찰 작용을 통제할 경우에도 사후의 사건이 실제로 진행된 경과에 따라서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죠. 결론을 가지고서 경찰이 그때 판단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경찰의 판단이 문제가 없었는가만 보는 거라고요. 그 다음 위험의 예측과 관련해서 비례 원칙은 손해의 정도와 손해 발생의 개연성에 비례한다는 원칙이 아니라고 이거 내가 반비례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발생할 손해가 대단히 큰 거야. 그러면 가능성이 조금만 있어도 개입해야 되는 거고 발생할 손해가 조금하면 가능성이 커질 때까지는 개입 안 하는 거죠. 이거 반비례 관계잖아. 다시 발생할 손해가 이만해. 대단히 커. 그럼 가능성이 요만큼 있어도 경찰은 개입해야 되죠. 왜? 만에 하나 발생한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손해가 현실화돼도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경찰은 가능성이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반대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반비례 관계죠. 됐죠? 그래서 미음도 틀렸고 니은, 리을, 미음이 틀린 게 됩니다. 35번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1919년 홈즈 대법관이 만든 거고 타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려고 할 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등재 있죠.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등재 있고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만 개입해라. 디귿 위해성 경찰장 및 살수처와 물포도 직접 사람 때리면 큰 사고 난다 그랬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전시설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만 사용될 수 있고 리얼의 물포 운용 지침의 직사살수도 마찬가지다. 그죠? 그래서 적법한 해산 명령이 있고 난 뒤에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그때 개입하는 거니까 사용하는 거니까 전부 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36번 갑시다. 항의의 경찰권, 협의의 경찰권, 소극적 질서유지, 수사, 비권력적 활동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 협의의 경찰권은 019기죠.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 맞습니다. 협의의 경찰권은
국민에 의한 명령 강제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경찰 작용의 특성에 따라 경찰 책임자에게만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 지배자 책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위험을 야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발동될 수 있다. 그래서 경찰 책임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 틀린 거죠. 지배자 책임도 생각해야 됩니다. 긴급하다면 경찰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발동될 수 있다. 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사물관할은 일하는 범위니까 일의 범위니까 4번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37번 우리나라는 영미법계 영향으로 범죄 수사가 들어와 있고 경직법이 먼저 생기는 바람에 조직법적 규정이 들어와 있다.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서 국가경찰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데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고 국회 사무처와 협의해야 되는 것은 증원이죠. 증원.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할 수 있다는 건 맞는 이야기고 그래서 앞쪽이 틀려서 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재판장이 법정에서 질서유지권을 가지는데 개정 전후 불문 맞죠? 그리고 법정 내외도 다 들어갈 수 있고 원래는 외교 공간이나 외교 사절의 숙소 또는 교통수단 같은 데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화재나 감염병이 발생하면 상태 책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38번의 1번 지문은 방금 했던 거니까 보시면 되고 2번 국가경찰인 김순경은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국회에 파견되었다. 국회 건물 내외가 아니고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하는 거니까 2번은 틀린 지문. 3번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국제법상 지회법권 지역이다. 못 들어가는 건 국제법, 들어가는 건 국제적 관습 이렇게 이야기했고 교통수단도 포함되니까 잘 보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죠? 현행범 체포 후 의장 지시. 그러나 국회의원은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답은 2번. 23년 1차 문제 관할 문제 봅시다. 1번 넘어가시면 되고 2번은 인적 관할이니까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 3번은 범죄 수사가 우리나라 경찰이 하는 이유는 영미법계 영향이니까 틀렸고 4번 인적 관할의 예외죠.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죠. 40번 경찰의 기본 이념 민주성 확보 방안 중에 대외적 민주화 방안은 경찰이 아닌 거지. 그지? 국가경찰위원회 국민감사 청구제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맞습니다. 니은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 분배 이건 내부적인 대내적인 민주성 확보 방안 맞고 경찰 행정 정보도 국민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민주성 확보 제도도 맞지만 성과급 제도는 경영주의와 관련된 거라고 이야기했고 인권 존중주의는 국자법 5조에 명확하게 규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지? 그래서 디귿지문 틀린 게 됩니다. 리얼 신문 보장하고 직업공무원제도 선택해서 너에게 정년을 보장해 줄 테니까 정치운동도 하지 마. 정당 가입도 하지 말고 정치 관여도 하지 말고 정당 가입과 관련해서는 뒤쪽에서 하겠지만 주요 보직 담당 여부는 상관없죠.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리을 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미음 가서 보시면 경찰의 기본 이념인 법치주의 이념을 교현하기 위해서 아니지 경영주의죠. 가용 경력의 최대 동원이 아닌 적정 동원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투입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이야기니까 경영주의와 관련이 있는 게 됩니다. 41번 갑시다. 경찰의 기본 이념 중 법치주의,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니까 법규가 법률의 알맹이라고 이야기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의무가 전부 다 법규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만들어주는 것도 법률, 제한하는 것도 법률,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면 안 된다. 2번 경찰 적용은 법률을 위반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법률 우위의 원칙을 말하는 거고 나머지 뒤쪽의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경찰의 활동인 권력적 활동은 명령강제, 비권력적 활동은 서비스입니다. 둘 다 조직법적 규정이 적용되는 건 맞지만 작용법적 규정은 권력적 작용 활동에만 적용이 되고 비권력적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둘 다 엄격히 적용되어 개별적 수권이 필수적이다. 틀린 지문이죠. 권력적 활동만 개별적 수권이 필요하고 비권력적 활동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번에 가서 보시면 재량권이 인정된다면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건 상관없죠. 다만 해준다 안 해준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탈, 남용, 혜택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랬고 재량권이 0으로 추측되면 재량행위가 기속행위로 변하게 되고 의무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때는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이행 심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리고 손배 청구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42번 갑시다. 인권과 인권 존중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인권 침해란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자기 사생활에서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건 우리는 관심이 없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인권은 법률과 관습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되고 국가 권력을 제한한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건 인정될 수 없다. 불가분성, 인간이 가지는 인권은 여러 가지인데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보호해주고 하나만 보호 안 해줘도 인권은 보호되는 게 아니라 그랬고,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내 것 좀 제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상호 의존성이니까 디귿 지문이 틀렸죠. 리얼 인권의 유형은 내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했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먹고 사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죠? 그래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참정권의 보장, 의견 표명과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맞는데 노동 조건의 보장은 먹고 사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되는 거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지. 43번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이야기. 당연직 위원은 내가 글자수 맞추라 그랬죠.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이 되는 거죠. 2번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란 거 맞고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는데 위촉위원은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번이 틀린 게 되겠죠. 3번 경찰청은 인권위원회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정기회의는 월 1회, 시도경찰청은 분기 1회니까 3번도 틀린 게 되는 거고. 4번 경찰에 지켜 있거나 내가 위촉위원은 경찰이거나 정치적 색깔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다. 그죠? 경찰에 지켜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되는 거니까 4번이 맞는 이야기. 43번 인권위원회에 관한 경감 문제가 나옵니다. 7에서 13명 이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초과하면 안 되고, 이번 지문은 방금 했던 거고요. 임기는 2년이다. 그죠?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은. 뒤쪽은 맞지만 임기가 틀린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청경이라는 직무가 명품이야. 연속 3회 불참은 곤란해. 해촉사유 맞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이야기겠죠. 45번 가서 봅시다. 뭐 늘 나오는 지문입니다.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 위원회 수는 7에서 13명이 돼야 되고, 디귿 위원장은 위원회 중에서 호선하는 거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이 된다. 리을 임기는 2년, 위촉위원은 2차례 연임할 수 있다.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이니까 미음도 틀렸죠. 4개가 틀린 게 됩니다. 46번 갑시다. 인권위원회 위촉위원은 자격요건이 일단 기본적으로 3년이 기준이었죠. 그래서 선거에서 취임한 공무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지나야 되고, 연속 3회 불참은 곤란해니까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불참하면 해촉시킬 수 있다. 니은도 틀렸죠. 디귿 위촉위원회 결혼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고, 새로운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위촉된 다음 날 아니니까 디귿 맞고 위촉위원은 2차례 연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틀렸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문은 그냥 문제 가지고 바로 외워버리세요. 47번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촉 일자 빠른 순 연장자. 그 다음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없을 때는 30일 이내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이면 자녀 임기가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2번 틀렸죠. 정규의 경찰청은 월 1회, 시도경찰청은 분기 1회, 임시회에 있는 소집권자만 잘 보라 그랬다. 위원장, 청장,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 48번 5기 3종 매교 그랬죠. 경찰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 5년마다. 그 다음 인권교육 종합계획은 3종이니까 3년마다 하는 거고요. 인권보호 담당관이 반기 1회 인권영향평가 이행 여부 점검하는 거죠. 3번도 틀렸고. 4번 인권보호 담당관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적 요소에 진단하는 건 연 1회 4번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49번 이것도 뭐 자주 했던 겁니다. 거기 보시면 교육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교육 시간 신규 임용 경찰관은 5시간 이상 경찰관사의장은 6시간 이상 교육기관에 입교하면 1시간 이상 강사는 40시간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각하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우리는 각하 사유를 물어보던 기각 사유를 물어보던 기각 사유만 찾으면 된다 그랬죠. 4, 9, 침이죠. 니은에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미음에 따로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비읍에 진정 내용을 읽어보니까 사실이긴 한데 그게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니까 니은과 미음과 비읍 3개만 기각 사유고 나머지는 각하 사유입니다. 51번 진상조사단 나옵니다. 차장 직속이죠. 그 다음 단장은 경무관급, 팀장은 총경급. 2번은 맞는 이야기겠네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보시면 민간조사 자문단 박사학위 등장하는 거 맞고 판사, 검사, 변호사 3년 이상이죠. 그리고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완료하는 것은 2개월 이내가 되는 거니까 물론 경찰청에서 승인받으면 연장할 수는 있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안 덥네.